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더운 날씨에 참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모비딕 참 멀고 먼 길을 들었었고요. 다행히 또 이게 해양 소설이다 보니까 여름에 읽기는 딱 좋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제목을 보면 선원들의 식탁, 밥 먹는가 보다 모여서,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의 노래, 이 부분은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제목이요. 뭐 선원들 밥 먹고 그러는데 왜 영혼 얘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전체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 듣다 보면은 이런 면에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볼 텐데요. 이 소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깊이가 있는 소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향에 따라서 많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대작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한 면을 엿볼 수 있을 텐데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주된 내용은 어떤 얘기들인가를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장을 할 겁니다. 5장, 6장, 7장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장을 할 텐데, 5장에는 여기 보셨다시피 같이 밥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식탁 얘기가 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뉴 베드포트의 도시를 이렇게 한번 걸어가면서 도시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6장의 얘기인데, 그 6장의 얘기가 곧 이어지고 난 뒤에 도시를 한번 그렇게 쭉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배당 얘기입니다. 마침내 주일날이어서 이제 예배를 하러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서 만나는 부분인데, 이 예배당 얘기가 그 다음에 이 소설이 깊게 깔고 있는 주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 3개의 장을 할 텐데 소설도 보고 제가 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요. 그냥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휴가지에 보시는 분들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 생각하시는 것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해튼에서 출발해서 이제 뉴 베드포트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배를 옮겨 탈라 했는데 너무 늦게, 토요일 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뉴 베드포트에 자야 된다고 했습니다. 호주머니 돈은 달랑달랑하고, 그러니까 가장 싸구려 여관을 찾아가서 간신히 이제 돈을 이제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는 얘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여관을 찾아가서 방이 없다는 바람에 나올라 하는데, 그러면 너 같이 잘 수 있니? 이렇게 해서 같이 자게 됩니다. 같이 자게 되는 사람은 식인종이면서 거기에 낮에 자기가 가져온 해골 바가지를 팔러 나갔다가 아직 팔지 못한 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 방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만은 마침내 밤늦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바로 침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앉아서 뭐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 친구가 불 끄고 침대에 들어와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놀라서 소리 지르게 되면서 너 누구냐 죽인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리 지르고 그러는 바람에 여관 주인이 올라와서 오늘 같이 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자게 되고, 오늘 시작하는 부분은 그 다음날 아침 얘기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물론 밤에 잘 잤다고 했습니다. 잘 잤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까 이 식인종 이 뭡니까 덩어리고 뭐고 온데 문신이 있는 그 기괴하게 생겼다 할까,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 녀석이 안고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안고 있는 신랑처럼 그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는 얘기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라고 해서 이제 5장이 그렇게 제목이 붙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테고요. 안녕하세요. 고래의 노래 모비딕 깊이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메일의 시선으로 소설 속을 여행하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낸터키스로 떠나기 전 뉴 베드퍼드에서 보는 며칠간의 이야기 5장부터 7장까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장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항해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분위기와 관점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죠. 그 시작은 아주 뜻밖의 장면 5장 조반입니다. 맞습니다. 물보라 여인숙의 아침 식사 시간인데 그렇죠. 그 풍경이 참 재미있어요. 네, 방금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포경 선원들로 가득한데 상상했던 그 거친 바다 사나이들의 모습과는 영단판이에요. 네, 다들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식사만 해요. 네. 꼭 양떼처럼 수줍어 한다니까요. 바로 그 반전이 핵심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거대한 고래와도 담대하게 맞서는 그들이 땅 위의 식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색한 사회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멜빌은 이 유머러스한 대비를 통해 명성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색한 침묵을 가로지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저의 룸메이트 퀵퀵입니다. 아, 귀쾌그. 그는 식탁 제일 윗자리에 태연하게 앉아서 들고 온 작살로 멀리 있는 스테이크를 콕 집어서 자기 앞으로 가져와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죠. 문명인의 예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이지만 이상하게 뭐랄까 위축되거나 무례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전혀요. 오히려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이죠? 그렇죠. 문명이란 무엇이고 야만이란 무엇인가? 멜빌은 퀵쾌그의 모습을 통해 이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저는 이제 6장 거리로 나섭니다. 네. 뉴 베드퍼드의 거리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축소판 같아요. 아, 그렇죠. 녹색 산맥에서 온 풋내기 벌목군, 남태평양에서 온 문신을 한 이방인, 정말 모디가 고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들었죠. 그렇죠. 도시는 고래 기름으로 쌓아 올린 부로 번쩍거립니다. 네. 이 이슈메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모든 화려한 집과 꽃으로 덮인 정원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왔다. 전부 다 바다 밑바닥에서 작살로 꽂아 여기까지 끌고 온 것들이다라고 하죠. 번영의 이면에는 거대한 바다와의 사투와 키스를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사투의 비극적인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곳이 바로 7장 예배당입니다. 아, 거리의 활기와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한 곳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군요. 그 예배당의 침묵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리석 기념비 때문이에요. 아, 기념비요? 예, 모두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원들을 기리는 추모비죠. 일본 해안에서 향요골에게 목숨을 잃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아, 하지만 더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건 그 아름다운 대리석 비석 아래는 한 줌의 재도 유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무덤은 이름 없는 바다 그 자체인 거죠. 모디딕이 단순한 모험 소설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독자들은 이 지점에서 깨닫게 되죠.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며 죽음이 이야기의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요. 피커드호의 항해가 결국 낭만적이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입니다. 저 역시 그 죽음의 흔적들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쩌면 이 지상에서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실체인지도 모른다. 네, 라는 독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삶의 본질, 우리가 보는 이 세계의 진실성에 대해 고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그 또 유명한 구절이죠. 맞아요. 굴조개가 물속에서 태양을 보면서 흐린 물을 가장 맑은 공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과의 대면은 저를 물러서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날아가게 만들어요. 아, 오히려요? 이 모든 위험을 운명의 권유로 받아들이고
고래잡이뼈에 오르겠다는 결심을 더 굳게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힘입니다. 음. 인간은 위험과 죽음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미지의 세계와 진리를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네. 네, 5장의 유머러스한 관찰, 6장의 활기찬 도시 풍경, 그리고 7장의 숙연한 자기 성찰. 이 세 개 단계를 거치면서 독자는 비로소 이슈메일과 함께 모비딕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 마음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슈메일이 고래잡이 예배당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의 위험과 이면을 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그 일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했던 순간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같이 보면서 가면은 좀 전에 해설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 무슨 얘기야? 왠가하면 제가 예습은 안 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면 복습을 했으면 했지, 예습을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5장에서 아침 식사라고 됐는데, 밤에 그렇게 자고 아침에 나도 재빨리 옷을 차려입고 세수를 하고 아래층에 휴게실로 내려가 희죽거리고 있는 주인에게 유쾌하게 인사했다. 왜 희죽거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밤에 난리를 쳤으니까. 그래서 희죽거리고 있는 주인에게 유쾌하게 인사했다. 주인은 잠자리 친구 문제로 나를 갖고 놀았지만, 어떻게 되면 주인이 이제 아침에 이 친구를 보면서 이제 갖고 놀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갖고 놀았지만 나는 이제 그에게 조금도 유감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짝 엿보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슈메일의 태도입니다. 이 아침 식사라고 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나오면은 이슈메일이 어떻게 간밤에 하룻밤 사이에 생각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침 먹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실컷 웃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침내 이 이슈메일이 생각하고 있는 웃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이 드물게 좋은 일이다. 그냥 좋은 일 정도는 아니고 복이 드물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제공한다면 그가 부끄러워서 꽁무니를 빼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게 해주는 게 좋다. 이 부분에 분명하게 이 이슈메일이 생각하는 생각의 깊이, 넓이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웃음거리를 당한다고 해서 자신을 창피해가지고 숨는다든지 꺼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웃음거리가 되는 제목이랄까, 소재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이야. 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람 된다미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신에 대해 실컷 웃음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 대해서 실컷 웃음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으심이 분명하다. 예. 그러면서 이 웃음거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또 석연찮게 생각한다든지 창피하게 생각하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에게 웃음을 주시면 좋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시죠. 휴게실 얘기가 나옵니다. 휴게실은 간밤에 들어온 투숙객들로 떠들썩했다. 그러니까 싸구려 여관이지만은 그래도 휴게실이 하나 있어서 밥 먹기 전에 이제 거기에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왁자지껄 이제 휴게실에 먼저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선원들이었다. 싸구려 여관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선원들.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어려운 선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제 특히 포경선을 탔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가장 위험하고 어떤 것보다 위험합니다. 배를 탔을 때.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포경선을 탔는 사람들의 1등 항해사 사람들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목수, 통장이, 대장장이, 작살잡이, 배지기 뭐 이런 배 안에서도 사실 3년이나 배 선원들이 함께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수가 있죠. 영감은 당신은 돛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돛이 이제 부러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빨리 이 목수가 이제 저걸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목수가 있다든지 제일 마지막에 배지기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배들이 배가 하나 있으면은 나머지 배들이 같이 간다 했습니다. 한 4개 정도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달고 갑니다. 2개는 달고 가고 이 배는 보면요. 2개는 달고 가고 2개는 배 위에 실어서 그렇게 2개를 더 해서 4개가 되는데 이 배들은 고래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제 위에서 망 보는 녀석이 있죠. 높은 데 올라가서 망 보고 있다가 고래가 숨쉬면서 날숨을 했습니다. 숨쉬면서 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물이 쫙 올라오는 거 보고 어디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소리 지르면은 여기에 있는 그 배들을 내린다든지 배들을 준비해서 그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영감 이 배는 크다 보니까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밑에 내려놓은 배들은 뾰족한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배들은 앞에 저항을 적게 받겠죠. 그리고 빨리 속도가 납니다. 이 빨리 속도를 난 사람들이 젓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한 사람은 작살꾼이 붙습니다. 작살을 집어 던져서 이제 고래를 맞춰 가지고 작살 끝에는 밧줄이 달려 있죠. 그래서 그 밧줄을 쭉 달리는 작살을 던지는 작살꾼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늘 배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배지기라 한답니다. 물론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겠죠. 그런 배지기.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털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면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모두가 털보인데다가 햇볕에 검게 탄 억산 사내들이었다. 머리는 다듬지 않아 텁수룩하고 하나같이 실내복 대신 서는 재킷을 입고 있다. 이 사람들이 뭔 놈의 실내복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냥 선언복 그걸로 누우면 자는 거고 그때는 잠옷이 되는 거죠. 인나면 일하는 작업복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선언복을 입고 있었다.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배를 타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저 사람은 또 묻혀서 상당히 지금 쉬었다가 이제 저기로 배 타러 가는가 보다. 주로 뭘 보고 아는가 하면은 이 얼굴에 탔는 정도, 그런 정도를 보면서 더러는 저 녀석은 제법 얼굴이 표벽이 됐구만. 그러니까 육지에서 많이 건들거리며 놀았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그러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소리 지르는데 어이 식사들 해!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르르 식당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옮겨가서 밥 먹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밥 먹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이스마엘은 처음으로 포경선을 탑니다. 그전에는 상선을 타다가 처음으로 포경선을 타니까 이 사람들 선원들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험한 고래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잔뜩 고래잡이들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기대하고 식당에 앉았는데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우리 모두가 식탁에 앉은 뒤
내 고래잡이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벌어진 상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의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대부분 사나운 바다에서 커다란 고래를 난생 처음 보는 고래를 조금도 수줍어하지 않고 다가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냥한 노련한 선원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교적인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는 모두 직업이 같고 취향도 비슷할 텐데 그린 산맥 깊은 곳에 있는 목장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양들처럼 얌전하게 서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수줍어하는 곰탱이들, 겁먹은 고래잡이 전사들이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아닌가. 이분도 참 재밌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은 미국의 동부를 쭉 길쭉하게 흐르는 산맥, 동부 해안을 거의 비슷하게 쭉 흐르는 산맥이 아펠레치안 산맥입니다. 애플레치안 산맥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 애플레치안 산맥 가운데 하나로 뻗어나오는 게 그린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아산맥 또는 지산맥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린 산맥에서 한 번도 그 산맥을 떠나보지 못한 그 동부의 산골에서 한 번도 못 떠나본 그 양들처럼 그렇게 그 목장을 한 번도 못 떠나본 양들처럼 얌전하게 그저 바라보고 하면서 수줍어하는 곰탱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겁먹은 고래잡이 전사들 이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작가가 관찰하는 관찰이 재밌죠. 자기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고 또 이 사람들이 마치 한 번도 그 산속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양들처럼 얌전하게 그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런데 퀵헤드를 봤더니 자기 친구죠. 그러니까 같은 방에 밤에 잤던 퀵헤드는 봤더니만은 어쩌다가 가장 상석에 앉았는 겁니다. 가장 상석에 앉았는데 그 퀵헤드는 오히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나 고드름처럼 차갑게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그 작살 집어던지는 작살이잖아요. 작살 앞부분에 창 부분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른 뭐 빵이나 무슨 뭐 커피나 이런 건 입에도 대지 않고 뭐를 하는가는 주로 비프를 먹는데 비프를 할 때 그 작살창 그걸 쿡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프를 갖다 놓고 그 칼을 가지고 썰어 가지고 비프를 먹고 있습니다. 재밌죠? 오히려 문맹인 이 퀵헤드는 비문맹이죠. 그러니까 문화나 뭡니까 문명에 대해 가지고는 야만인이라고 볼 수 있는 퀵헤드는 이런 자리에서 태연하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뱃사람들의 꼴은 상당히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되고 또 매우 서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는 눈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쭉 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문명화됐다, 자본주의화됐다라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죠. 젬뱅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벌써 밥 먹는 데부터 이제 젬뱅이인 것 모습을 보여주죠. 아니 있는 대로 좀 편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 혼자 사는 건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문명화됐다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제대로 안 되더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좀 와닿지 않나요? 아, 맞아. 우리는 너무 교양을 찾고 무슨 식탁 예절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거북스럽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문명이라는 걸 거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식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문명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야만이라고 하는 퀵헤드가 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퀵헤드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해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먹지 않는 빵이든지 무슨 커피든지 그런 거는 먹지 않고 그 비프만 연락에 인제 그 칼을 갖다가 먹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인제 해교실로 돌아와서 퀵헤드는 파이프 도끼 모양으로 된 파이프를 물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앉았고, 내가 산책을 나갈 때까지 몸에서 한 시도 떨을 줄만 모자를 쓰고 앉은 채, 그러면 모자를 쓰고 인제 그렇게 앉아 있죠. 조용히 소화를 시키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것은 것만 밝히면 충분할 것이다. 퀵헤드는 굉장히 편안하게 자기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할 것 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아침 식사 장면인데, 아침 식사에서 공동체가 잘 형성됐나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주 부자는 다 선원이고 다 그렇고 그럴 사람들인데도 단지 처음 본다는 것, 익숙치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퀵헤드는 뭐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지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 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침 식사 장면을 먼저 인제 작은 부분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것에서 뭔가 좀 이렇게 건들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나요? 뭐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6 장에 가게 되면 거리를 나갑니다. 이 6 장에 인제 뉴 베드포트의 시내 거리를 나가게 되는데, 이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 이 얘기입니다. 첫 시작 부분 볼게요. 뉴 베드포드의 길거리를 처음 걷고 있는 동안에 그 놀람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퀵헤드 같은 별난 인물들이, 이 앞부분에 별난 인물들이 문명사의 고상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에 내가 경압을 금치 못했다면, 그러니까 퀵헤드는 어떻게 되나, 이 문명사회에, 뉴 베드포트라는 이 도시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섞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는 거죠. 예. 그러나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이 항구 도시는 어디든지 보니까 마치 이름 모를 인간 시장처럼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뱃사람들이 여럿 그걸로 모여져서 사는 모습들을 인제 뉴 베드포트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또 뭘 상징하고 있는 건 미국이라는 전 나라를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ET를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데가 미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 전시장처럼 다 사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걸 인제 미국 거창하게 하지 않고 뉴 베드포트라는 요 도시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뉴 베드포트는 진짜 식인종들이 길모퉁이에 서서 떠들고 있었다. 진짜 식인종들이 길모퉁이에서 떠든답니다. 그들은 순종 야만인들로, 그들 대부분의 뼈에는 아직도 부정한 살이 붙어 있다. 그것이 낯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아주 식인종들조차도 자연스럽게 같이 그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피지, 통가, 에로망고, 판나기, 부르기 출신들의 포경꾼들 외에는 하면서 이 도시의 풍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외국에서 온 풍경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 도시는 버몬트주가 어딘가 하면은요, 미국의 상당히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몬트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캐나다의 이쪽이 캐나다고요. 이쪽 밑쪽이다. 캐나다 국경선에 있는 요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 거. 요거를 확대한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버몬트주인데요. 여기 뭡니까? 바다를 전혀 접하지 않고 있죠. 다른 주들은 여기에 뉴 잉글랜드 주라 해서 다른 주들은 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요 주만 유독히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는 뉴 잉글랜드의 유일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배를 못 타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바로 옆에 뉴햄프셔주가 나옵니다. 뉴햄프셔주는 오른쪽에 있는 네모진 주, 요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얗게 표시되어 있죠. 이 하얗게 표시된, 제가 다시 화면 볼게요. 요 지분입니다. 지금 뉴햄프셔주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온 촌놈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 산골의 촌놈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죠. 이 산골의 촌놈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 촌놈들의 모습들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 촌놈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산에서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 이제 고래잡이를 한번 가보겠다고 나왔는 꼴 보면서 이제 대충 그거를 그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들을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린 산맥처럼 그들의 고향, 아까 그 지역이 그린 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린 산맥처럼 파랗다는 겁니다. 그린색이라는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난 갓난 아이들 같다. 이럽니다. 이 표현도 재밌죠. 그렇게 산속에서 배 타러 온 녀석들을 보니까 마치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갓난아이처럼 됐더라. 저쪽을 보라. 점잔을 빼며 길모퉁이를 돌고 있는 저 녀석. 비버 모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비버 모피, 물에 있는 그거죠. 수달, 네, 수달입니다. 제가 수달이라는 단어가 금방 생각하는데, 수달을 비버로 합니다. 예, 수달 모피로 된 모자를 쓰고 연미복 차림에 선원용 벨트를 두르고 칼집에 있는 칼을 차고 있다. 그러면서 이 초짜들의 배 타러 오는 녀석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다른 녀석은 방수무에 털 위에 털을 걸치고 있다. 예. 그러면서 잔뜩 지네들이 뭐랄까 뽐내고 왔다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그 도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든지 또 조끼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범포라는 건 돛대의 천입니다. 그걸 범포로 합니다. 돛대의 천으로 만든 가죽 멜빵을 달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 가죽 멜빵은 곧 네 몸뚱아리뿐만 아니고 멜빵은 끊어질 기다. 이제 이 얘기합니다. 워낙 바람이 세니까. 영감이 상선을 타봐서 알거든요. 여기서 상선을 타봤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가 쥐뿔 모르면서 저렇게 차려입고 나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뉴 베드포드는 역시 야릇한 곳이다. 우리들 포경꾼이 없었다면 이 땅은 오늘날 레브라도의 해안처럼 황량한 상태였을 거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시가 결국은 황량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때문에? 이 포경꾼들 때문에
이 포경선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별별 사람들의 꼬라지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뭡니까? 결국은 미국을 묘사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돈 되는 지역이 되니까 전 세계에 너도 나도 이민 오는 모양을 요 작은 뉴 베드포트라는 도시를 보면서 미국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본 얘기들 쭉 나오면서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세요. 이 원래는 불모지 같은 이 땅이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포경으로 해서 돈이 넘치다 보니까 별꼬라지가 다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겁니다. 좋은 집들을 봅니다. 작사를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그렇다. 그 높은 저택, 잘 사는 집처럼 되어진 것, 저것도 역시 작살 때문에 적이 된 거다 이거죠. 포르잡이로 왔으니까, 그죠? 이 멋진 저택과 화려한 정원은 모두 대서양과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왔다. 왜 그렇습니까? 고래를 잡아서 돈 벌어 왔으니까 대서양과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참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저들의 돈이 어디서 왔는가? 이 바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더 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바다 밑에서 작살로 찍어 올렸다는 겁니다. 바다 밑에서 작살로 찍어 올리는 돈을 가지고 저런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 산다. 이 얘기입니다. 여름철에는 이 도시가 더 볼만하다. 왜 여름철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12월 달에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더 볼만하다.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갔지만은 멋진 단풍이 무성하고 길게 뻗은 초록빛과 황금빛으로 물든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또 얘기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데 보면은 정말 참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뉴 베드포트 여인들, 여자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키우는 빨강 장미처럼 혈색이 좋다. 그렇죠. 돈이 넘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혈색이 빨강 장미처럼 그렇게 혈색이 좋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는 꽃 피우지만 그녀들의 카네이션처럼 발그스한 뺨은 제 7천의 햇빛처럼 그러니까 선상을 나눌 때 삼청천, 칠청천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칠청천의 햇빛처럼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 어디에 사는 여자들도 그네들의 좋은 혈색을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돈 되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혈색이 좋고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의 여자들이 혈색이 좋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베드포트라는 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본주의 사회, 돈이 넘치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 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징하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화려하고 돈 넘치고 여자들 얼굴빛이 이렇게 좋고 이런 요소가 축 나왔다면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자, 7장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곳 뉴 베드포트는 포경선언 예배당이 있다. 교회 이름이 아예 포경선언 처치입니다. 그런 그 예배당이 있어서 태평양이나 인도양으로 떠나기 전에 앞서서 선원들이 울적해진 선원들은 일요일 날 예배 보러 이곳에 찾아온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몇몇 사람 아직 일찍이 들어가서 그런지 몇몇 사람은 띄엄띄엄 앉았는데 아주 꼿꼿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꼿꼿이 앉아서 보는데 보니까 예배당 벽면 이쪽 저쪽 벽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도 앉아서 그 벽면들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와 있는가 하면 퀵헤그가 여기 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퀵헤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보러 왔다. 자본주의 사회를 배우러 왔다 했으니까 퀵헤그는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종교라는 걸 보러 왔겠죠. 그래서 앉았는데 퀵헤그는 유일하게 문맹인, 아마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당에 앉았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글을 못 읽는 문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양쪽 벽면에 있는 검은 테두리를 두른 대리석 명판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 이제 덩달아서 대리석 명판을 봅니다. 자, 대리석 명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명판이 세 개의 명판을 여기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존 텔벗 영전에 1836년 11월 1일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데솔라시옹 섬 인근에서 실종된 향년 18세 고인을 추모하여 누이가 이 비를 바침. 저는 이거를 보면서 특히 이 향년 18세라는 부분에 참 가슴 찡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는요,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이가 그 동생을 기념해서 여기에 추모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추모비를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추모비입니다. 로버트 롱, 윌리엄스 엘러리, 네이슨 콜먼, 사람 이름이 쭉쭉 나오죠. 월터 케니, 세스 메이시, 세물 글레이그의 영전에, 그렇게 하면서 영전, 누구 영전이라고 됐는가 하면 고인들은 엘리자 호의 보트 승무원들로 1839년 12월 31일 태평양 먼바다 어장에서 고래에게 끌려간 채 실종되었음. 생존한 동료 1등. 생존한 동료들이 죽은 동료를 기념해서 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비석을 이렇게 해서 벽면에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느낌이 이제 점점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걸 볼게요. 이지켈 하디 선장의 영전에, 그러면서 이 이디켈 하디는 선장이네요. 그런데 선장이 아마 죽었는 것 같습니다. 1833년 8월 3일 일본 연안,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갔나요? 거기서 일본 연안에서 보트를 지휘하던 중 향유고래 공격을 받고 사망함. 고인을 추모하여 아내가 바침.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묘비, 비석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이제 제가 이 소설에서 전체를 깔고 가는 것 중에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스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도전하고 마구 뭐랄까요? 대든다 할까요?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히브리스가 있다면은 또 그 반대에 네메시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메시스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전하더라도 운명적으로 바다에서 고래잡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메시스인데, 이게 이 소설 전체를 끌고 가는 주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용어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용어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데, 예배당에 들어왔어. 예배당에서 이제 뭔 문제를 들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죽음도 어떻게 죽었나요? 18세 소년에다가 또 함께 배 타고 나갔다가 여럿이 죽고 남은 여기에 생존한 선원들이 거기에 묘비를 만들고, 또 선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일본 근교까지 가서 향유고래께 죽음을 당한 선장을 기념해서 아내가 그 묘비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 묘비를 보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보세요. 나는 퀵헤그가 바로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자리 엄숙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지 그의 얼굴은 비신자의 호기심으로 경탄하며 지켜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내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뿐이었다. 이제 퀵해그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퀵해그가 어떻다고요? 글은 못 읽지만은 옆에 이 사람들의 분위기든지 보고 감을 잡습니다. 아, 저기를 쳐다보는 게 좀 뭐가 있구나. 퀵해그는 눈치는 매우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눈치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바로 눈치를 보고 표정들 이런 걸 보고 바로 이제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사람을 알아본 거는 그 퀵헤드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볼 그것도 없고 또 관심도 없고 눈에 띌 택이 없겠죠. 이 묘비들을 보면서 포경업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은 비록 평상복이긴 했지만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이 얼굴 표정에 또렷이 떠올라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쓸쓸한 명판을 보면서 아직 아물지 않는 가슴의 상처에 다시 피를 흘리고 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비석이죠. 명판이랄까. 이 명판을 보고 이제 포경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포경업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틀림없이 죽은 사람의 연인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은 가족 중에 그렇게 읽고 그야말로 그 쓸쓸한 명판을 보면서 아직도 아물지 않는 가슴의 상처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분명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이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가슴에 품고 있는 쓸쓸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검은 테를 두른 저 대리석 밑에는 한 줌의 재도 들어있지 않느니 그 공허함은 얼마나 쓰라린가.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그 대리석 밑에는 한 줌의 재도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리석에 왜 한 줌의 재도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고래잡이로 나간 사람들이 선원이 죽게 되면 대부분 시체를 못 찾습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아예. 그래서 이름 없는 무덤, 거기가 바로 고래잡이 가는, 특히 태평양, 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네메시스라는 걸 여기 봅니다.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 났는지 어떤지 몰라. 그러나 여기에 운명이 끝판인 사람들의 비석들을 보면서 네메시스를 보는가 하면은, 지금 퀴케드하고 이 이스마엘은 일종의 히브리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소설에도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더 쉽게는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삶이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겠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큰 주제입니다. 히브리스와 네메시스라는 부분을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죽은 자들이 마치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연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사연도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를 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성냥이처럼 무덤들 사이에서 먹이를 찾고, 신앙은 이런 무덤들 사이에서, 이런 죽음의 회의 속에서도 가장 활기찬 희망을 주어 모으려고 한다. 이 표현도 참 재밌겠습니다. 이같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무덤들 사이에서 먹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 무덤들 보면서 하게 되고, 그 죽음의 회의 속에서 가장 활기찬 희망을 주어 모으는 자리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앙을 정의하는 부분도 아주 독특하게 신앙을 정의하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렌트캣으로 가는 날, 이제 렌트캣으로 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렌트캣으로 건너기 전날 밤 내가 어떤 기분으로 그 대리석 명판들을 보았는지, 그 어둡고 우울한 날 희미한 빛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간 포경꾼들의 운명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 이슈메일, 너도 저런 운명을 당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네메시스라 했죠. 운명, 네메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소설의 핵심 부분, 하지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항상 이 하지만이라는 부사는 어떻게 되나요? 앞부분하고는 다르죠. 여기에 이 소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쾌활한 기분을 되찾았다.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스지요. 뻔히 죽는 것도 알면서도 덤벼들고 대드는 그런 거를 여기서 그대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어서 배를 타고 가라는 유쾌한 권유 같다는 겁니다. 빨리 배 타고 나가라고. 이 사람들의 그 비석을 보면서 내가 되는 거는 마치 너 빨리 나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독특함입니다. 예. 이 부분의 독특함인데 어떻든 유쾌한 권유를 하는 것 같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확실히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강점이 기존에 가만 앉아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보는 것하고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죽음을 보는 경우, 이 경우부터 달라집니다. 쫄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죽었는 거, 이거 보니까 나 집에 갈까 말까? 눈꽃만큼도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 걸 보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돈 벌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몸뚱이보다 나은 내 존재의 ጭ격인 줄 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뚱이라는 거는 그냥 한 개의 내 존재의 찌꺼기일지 모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작가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정신우위로 봅니다. 정신이 위에 있는 거고 몸뚱이는 그냥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정신의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재밌죠. 예.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는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면은 여기에 찌꺼기인데 몸은 가서 죽더라도 별로 찌꺼기인데 뭐 중요해? 안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내 몸뚱이를 가져가도 좋다. 재밌습니다. 예.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건 내가 아니니까. 와, 멋진 얘기 합니다. 내 몸뚱이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건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는 뭔가 하면 요런 몰골, 요런 꼬라지 하는 내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정신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 정신 밑에 찌꺼기로 이 몸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렌트캣 만세. 아직 렌트캣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내일 되면은 렌트캣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벌써 렌트캣 만세 그렇게 합니다. 배가 산산조각 나도 좋고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배가 산산조각 나도 좋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상관없다. 예, 제우스를 할지라도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죠. 제우스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어찌할지 못하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저자가 갖고 있는
뚜렷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라 할지라도 내 정신, 바다를 향한 이 정신은 어찌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미국인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인이 도저히 흐르는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읽으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 소설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시험 칠 때 보면은 주로 그 대학 시험에서 또 이 소설이 자주 언급되면서 거기 소설에 대해서 써야 될 만큼 아주 그 뭐랄까요, 미국에서는 고전했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십시오. 배가 산산조각 나도 좋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도 상관없다. 제우스라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얻지 못할 테니까. 아무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면 어떻게 될까? 적은 죽음의 묘비들 앞에서 내가 과연 여기처럼 딱 서서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사실 많이 더운 날이고 힘든 날인데 이 같은 소설을 읽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너무 안일하게 산다. 너무 그 가재미 눈알처럼 너무 주변만 살피면서 이렇게 봤구나. 이 표대를 정신의 표대를 세우지 못하고 산 자신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제 자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죠. 맞아. 분명히 이런 강인함, 맞습니다. 새삼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라는 건데, 이제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같은 히브리스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말도 못할 용기입니다. 그런 히브리스가 계속해서 연관되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역시 네메시스라는 문명이 다 덮쳐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극입니다. 이 비극 속에 유장함이 또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종의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비극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정신을 얘기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을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스라는 것을 얼마나 귀중한 정신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전체 내용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